네, 안녕하십니까. 증시 최연선 뉴욕과 서울의 이승석입니다. 대한민국 투자의 중심, 증시 최연선 뉴욕과 서울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증시 최연선 마켓 이슈 투데이에서는 오늘 증시에서 이 외국인들의 수급이 상당히 좋은 움직임을 나타냈었죠. 이 수급의 의미의 호전,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중요한 건 또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길게 쉬는 이번 설 연휴 기간 중에 과연 이 시간 내에 위험 요인, 그러니까 증시의 위험 요인이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호재 요인이 있는지 좀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좀 전략적인 문제에 있어서 역시 뭐 길게 쉬다 보니까 주식을 좀 덜고 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보유, 오히려 또 주식을 더 매수해가지고 넘기도 되는지 이 전략적인 문제까지도 꼼꼼하게 오늘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시 연선 뉴욕과 서울에서도 할 얘기가 많겠죠. 오늘 증시에서 보게 되면 그동안 소외되었던 낙폭과대 종목군들이 짧은 조정 이후에 다시 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들 종목군들이 설 연휴 이후에도 이런 강세가 유지될지도 자세히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월드컵은 오늘도 이제 2회 대회 2라운드 진행 중에 있는데 내일이면 이제 마무리되죠. 오늘도 수익률 상위 전문가들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트 파트너 코너에서는 오늘도 시장 베스트 3 종목 집중 분석이 예정되어 있고요. 여기에 관심 종목도 제시합니다. 이제 내일이 지나면 설 연휴에 진입이 됩니다. 그래도 설 연휴 전에 일단 뭐 증시가 좀 회복을 보여서 다행이긴 한데 문제는 여전히 불안 요인이 많이 남아있는 시장입니다. 오늘도 시장의 고민 저희하고 함께 말끔하게 또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두 명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박용호 파트너 그리고 김문석 파트너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또 이 두 명의 전문가와 시장 얘기하기 앞서서 박세진 PB가 오늘 이슈 쟁점 브리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세진입니다. 설 연휴 앞두고 증시채널에서 마지막 방송이죠.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희 다음 주에 그 설 연휴 끝난 뒤에 또 이제 시장에 그동안 진행됐었던 부분들 정리해서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설 연휴를 앞두고 그 이제 하루의 거래를 남겨둔 오늘의 시장은 그 분위기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벌써 이번 주에만 그 사거래일이 이제 지났는데 그 이틀씩 각각 약세와 상승을 동반해서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좀 바뀌어가고 있는 과정인데 같은 재료를 놓고 시장의 판단 그리고 시장의 반응 자체가 계속해서 바뀌고 있죠. 좀 어수선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지금의 흐름 자체를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언젠가 경험을 최근에 해봤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경우가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 그 시장의 상승을 보면서 작년 8월에 마치 데자뷰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일단은 주변 여건들이 매우 흡사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급락을 야기했었던 중국 위안화의 평가절하가 어떻게 보면 시발점이 됐다는 점, 그리고 거기에 동반해서 또 유가의 그 레벨 다운이 급격하게 진행됐다라는 부분, 마지막으로 이런 부분들이 다 그 미국의 그 긴축 속도에 대한 시장의 걱정을 위시해서 나타난 일련의 과정들이었다라는 점이 아주 유사하죠. 근데 이걸 지금 해결해 나가는 과정 역시 저점을 높여간다는 과정에서는 작년 8월에 급락 이후 상승했었던 시장의 모습과 아주 흡사합니다. 그것도 외국인들 매수세를 동반을 한다라는 부분 역시 생각을 해보면 작년 8월에 있었던 시장에서의 뭐 업종이라든지 시장 전체 방향에 대한 데자뷰를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낙폭과대 업종의 그 반등세가 뚜렷하다라는 점에서 더욱더 그 작년 8월에 회복 과정을 떠올리게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잠시 기억을 좀 되더듬어 보면요. 지난 6월에서 8월 24일 그 굉장히 어려웠던 시장 동안에 크게 낙폭이 컸었던 종목들의 반등폭이 얼마나 됐었나 작년 8월 이후의 반등폭을 생각을 해보니까 실제로 낙폭이 과대한 업종일수록 반등폭이 컸었다라는 저번 그 작년에 교훈이 좀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12월 이후에 20% 이상 하락한 종목들의 그 최근 그 어제와 오늘의 평균 수익률이 연 3.4%에 달한다라고 좀 집계가 나왔는데 이런 낙폭과대주들의 움직임이 아주 두드러졌던 하루였었죠. 그래서 뭐 산업재를 위시한 유가의 그 자극을 받는 섹터들이 가장 빠르게 반등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만 꼭 산업재 국한된 부분도 아닙니다. 뭐 호텔신라라든지 파라다이스를 위시해서 전반적으로 대형주군에 속하는 낙폭 과대 업종들의 전반적인 반등이 좀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이런 기조들 얼마나 유지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 좀 해봐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보면은 지금 낙폭 과대 업종들은 계속 그 힘든 시기를 많이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낙폭 과대의 반등이 계속 만약에 호전되는 흐름대로 이어진다라고 하면 어느 업종이 가장 낙폭이 심했을까를 생각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작년 기준으로 가장 낙폭
과대했던 업종을 생각을 해보니까 증권과 은행 그리고 IT 하드웨어에서 통신 정도가 그 순위를 좀 잇고 있다라는 부분 좀 상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낙폭과대 업종들의 반등과 함께 오늘 한미약품 그리고 녹십자 등의 그 제약주들이 실적 발표를 시작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 시장에서의 반응 상당히 상반됐다라는 부분까지도 저희가 같이 좀 논의를 하면서 풀어 나가야 될 고민이 아닌가 싶네요. 오늘 증시 최전선 뉴욕과 서울에서는요, 이 모든 일들이 지금 설 연휴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식을 저희가 보유를 하고 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매도를 하고 뭐 현금을 보유를 할 것인가는 중요한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과 저희가 연휴를 앞두고 그 대응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크게 좀 고민을 해보겠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낙폭과대주들의 강세가 아주 두드러집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망 그리고 원인과 함께 앞으로의 그 투자 전략 수립까지 꼼꼼하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세민 PB 수고했고요. 잘 들었습니다. 시장 또 이제 하나씩 또 고민들을 해결해보고 또 전략 세워봐야 되겠죠. 먼저 오늘 시장에 대한 내용을 좀 분석 안 해볼 수 없겠습니다. 어제 저희 시간을 통해 가지고서 분석할 때만 해도 이 외국인들의 수급이 다시 악화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우려감이 좀 있었습니다만 전일 밤에 그러니까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미국 증시가 개장하기 전에 이 런던 외환시장 쪽에서 달러 인덱스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가 좀 반등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 추세가 확대되면서 오늘 원달러 환율도 오늘 급락,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강세를 보였죠. 오늘 외국인들 수급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먼저 이 수급의 의미부터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외국인들이 글쎄 뭐 어제까지만 해도 좀 분위기가 좀 안 좋았는데 오늘 다시 좀 이렇게 호전된 움직임을 보이는데 일단 뭐 우리가 뭐 원인은 좀 알아야 되겠죠. 근데 그 외국인들이 예전부터 이제 1900포인트 이하, 1870포인트 부근에서는 그동안에 매도보다는 이제 매수세로 전환하는 확률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최근 외국인들이 그 선물 매도가 좀 많았었지만은 현물은 매도세가 좀 둔화됐었죠. 그다음에 강도가 높은 매도세 이후에 매도세가 둔화됐는데 아마 이거는 그 이전에 그 중동기 자금들의 매도가 일정 부분 다 마무리됐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매도가 둔화가 됐었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그 시장이 유가 상승이라는 이런 그 이슈가 있으면 지수가 반등한다. 그리고 유가 상승이라는 것은 지금 감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점을 보면은 그동안에 그 쇼커버링 쪽에 그러니까 공매도를 쳤던 사람들이 일부 바닥 매수가 들어오지 않느냐라는 것을 볼 수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반등한 종목들도 보면은 그동안에 급락을 했던 종목들이 그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반등을 하는 것들이 있었다는 점 감안해 보면은 외국인들도 본격적으로 매수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눈치를 보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김문석 파트너도 역시 뭐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의 오늘 수급의 어떤 그 의미를 좀 먼저 좀 짚어주시죠. 네, 오늘 사실 뭐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에서 뭐 현물 쪽은 한 1000억 대 정도 순매수니까 많이 사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선물 쪽을 한 10,000계약 가까이 샀거든요. 단기 시장 상승을 배팅하고 선물 투기 세력이 들어왔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제가 오늘 들어온 자금은 아마 이 스위칭하기 위한 자금이 아닌가. 즉, 갑자기 이제 이머징 증시가 좀 돌아설 것 같은 분위기가 나오니까 일단 선물을 먼저 배팅을 해놓고 나중에 이제 선물을 현물로 갈아타는 이 스위칭하는 그런 사전 포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유 자체는 이제 사실 오늘 우리 한국 증시가 올랐던 부분이 유가가 급등을 했죠. 새벽에 8% 가까이 급등을 했는데 오늘 유가 급등의 원인은 사실 달러 급락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가 봐야 될 부분은 이제 달러가 왜 급락했느냐라는 부분인데 2월 1일에도 이제 미 연준 인사 한 분이 뭐 같은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새벽에 또 아주 또 유명하신 분이 한 분이 또 인터뷰를 했었는데 지금 워낙 뭐 지금 유가가 많이 떨어진 상태라서 지금 물가 상승률이 뭐 크게 올라가지 않을 것 같아서 뭐 이런 상황이라면은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상 부분을 좀 재고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뉘앙스를 한번 던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2016년도에 미국이 한 4차례 정도 금리를 인상할 거다. 그 3월부터 아마 금리 인상할 거다라고 지금 예견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 그 분위기 딱 보니까 아마 3월 달에 금리를 못 올릴 것 같다라는 분위기. 그래서 미국이 예상했던 것보다 올해 한 4차례는 커녕 뭐 끽 해봐야 한 2차례 정도밖에 금리를 못 올릴 것 같다라는 게 오늘 시장에서는 좀 퍼진 것 같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달러 가치가 급락을 하면서 달러 대체 자산 성격도 있는 유가가 급등하는 저는 이런 흐름이 나온 것이 아닌가 보고 있는데 자, 이러면 어쨌든 한국 증시는 무조건 좋은 게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일단 달러 자금들 같은 경우는 일단 달러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은 일단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국 증시를 사서 안 올라도 환차익을 먹을 수가 있고요. 심지어는 한국 증시 빠져도 달러만 오르면 본전입니다. 만약에 달러 가치 떨어지고 한국 증시가 좀 올라주면 따블을 먹는 개념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달러 하락에 베팅을 한다면 외국인들은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거기다 이제 달러가 빠지니까 유가까지 튀어오르기 때문에 유가 튀어오르게 되면 최근에는 유가가 워낙 빠지다 보니까 유가에 좀 취약한 신흥국 증시 대비 선진국 통화가 좀 강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선진국 통화 가치가 강하니까 신흥국 쪽에서 유가 빠질 때마다 자금이 많이 빠져나갔었는데 만약 유가까지 같이 튀어올라주게 되면은 신흥국 쪽으로 통화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달러가 빠지고 유가가 올라가는 부분은 저는 지금 상당히 꽃놀이패가 아닌가. 그래서 개인적으로 일단 다음 주 연휴가 참 아쉽다. 연휴 없으면 좀 많이 오를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근데 이제 한 가지만 제가 좀 질문 좀 드릴게요. 김은석 파트너한테 좀 질문 드릴 내용은 오늘 선물 쪽의 스위칭 전략, 그러니까 스위칭이라는 게 이제 바꿔 탄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갈아탄다는 얘기인데 오늘 미결제 약정이 외국인 선물 매수가 10,000계약 정도 들어온 거에 비한다면 미결제 약정은 1,000계약분이 증가를 안 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전에 가지고 있던 매도 포지션 쪽에 대한 그러니까 해지 정리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매도로다가 이제 자기 주식 자산에 담보를 들어놨던 거를 이제 정리한 것 같은데요. 네. 이것도 좀 의미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스위칭하고 해지 포지션 정리하고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선물 매수가 이렇게 확 들어오면서 미결제 약정이 들어주면 이제 신규 물량이 좀 많다 이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보는데 오늘처럼 뭐 미결제 약정이 줄어버리면 기존 매도 들고 있는 포지션 이제 뭐 줄였다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게 좀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라고도 사실 볼 수 있지만 제가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사실 미결제 약정 추이하고 신규 결제랑 사실 항상 이렇게 똑같이 계산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아마 조금 더 그 추이는 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일단 오늘 봤을 때는 좀 일관되게 계속적으로 외국인들 선물 매수 포지션 들어오는 부분을 저희가 봤을 때는 아마 제 생각에는 이게 어느 정도 투기적인 포지션도 있겠지만 또 일정 부분은 기존에 들고 있는 거 오를 때 좀 때리겠다라는 그 정리된 포지션도 있겠지만 저는 신규 물량도 좀 깨 있지 않았느냐. 아마도 왜냐하면은 지금 오늘 어쨌든 좀 의미 있게 달러가 급락을 했고 유가가 튀어올랐기 때문에 아마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일단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가 늦춰질 것 같다라는 부분에 만약에 배팅을 했다면 달러 하락에 배팅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일단 이머징 증시를 돌고 있으면 꽃놀이패가 충분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미결제 약정 중부분보다는 외국인들 선물 순매수 들어온 부분 그 계약 금액에 좀 무게를 두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 좀 용어가 좀 어렵죠. 제가 뭐 간략하게 좀 설명을 먼저 좀 드리자면 원래 이 합성 매매 전략, 그러니까 주식만 매매하는 게 아니라 외국인들은 뭐 선물도 같이 매매하고 또 이 옵션도 매매하고 채권도 같이 매매하고 여기에 주식을 플러스 시키죠. 원래 시장이 앞으로 오를 것 같으면 맨 먼저 건드리는 게 비용이 제일 적게 드는 겁니다. 선물이 비용이 적게 듭니다. 옵션도 비용이 좀 적게 드는 쪽이고요. 그래서 이 레버리지가 높은 상품을 먼저 좀 사고 시장이 진짜 오르면 그때부터 주식을 담죠. 그래서 선물 매수의 의미가 상당히 좀 큰 겁니다. 외국인들 매매에 있어서는. 그래서 그거 참고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박세진 PB한테는 이 정도 그러니까 이 내용을 좀 물어볼게요. 유가가 결국은 우리 증시의 방향성을 잡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되고 있다는 거는 이제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시간이 갈수록. 네. 그렇다면 유가 문제를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되겠는데 뭐 말은 풍성하지만 실제 과연 감산에 나설지 이 문제하고 뭐 유가의 전망을 안 물어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이제 전망의 영역을 약간 벗어난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지금 이미 뭐 주요 그 생산 주체들이 이야기하는 거 가지고 저희가 유가의 가격을 타진한다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뭐 사상 누각일 가능성이 높죠. 뭐 분석이 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뭐 사실 뭐 지금 숫자가 주는 왜곡이 좀 있습니다. 뭐 2달러만 올라도 뭐 8%, 9%대가 휙휙 움직여 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뭐 그 변동폭 절대적인 폭보다 이제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을 여전히 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사실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같은 얘기가 되겠지만 결국에는 그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유가의 방향을 또 결정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거기에 어떤 재료를 그 혼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서 어떤 걸 그 상승과 하락의 근거를 끌어다 쓰느냐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코드를 좀 읽어야 되는 거는 이머징 마켓 쪽에 추가적인 양적 완화 그리고 미국에서의 긴축에 대한 그 어느 정도 그 좀 속도의 조절 이런 부분들이 좀 글로벌 최근에 코드에 약간씩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머징 마켓 증시만 보더라도 지금 다 오른 게 아니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에 오늘 오히려 하락했죠. 그리고 뭐 대만 같은 경우에도 1% 가까운 하락이 진행이 됐었고요. 이거는 이모징은 아니죠. 예. 그러니까 예. 같은 지역군이라고 하면 아시아 증시죠. 그러면 지역은 아니지만 같은 이머징인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어제 좀 혼탁한 시장 속에서도 2%대 상승을 해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제와 오늘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오른 나라들을 살펴보면 그 러시아와 브라질 그리고 그다음에 뭐 상해랑 우리나라예요. 그러면 명확합니다. 이미 양적 완화를 진행했거나 아니면 통화 방향성 자체가 먼저 나왔던 나라들은 실질적으로 돈이 지금 많이 안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그 추가적인 요런 그 양적 완화에 대한 기조를 바통을 이어받아서
실행할 수 있는 나라들 그리고 환율 절상폭을 크게 가져갈 수 있는 나라들 같은 경우가 오늘 증시가 좋았다라는 걸 보면 중국도 오늘 0.16% 위안화 절하하면서 작년 12월 이후로 최대 폭을 좀 절상을 진행을 했죠. 그러니까 환율로 먹을 게 많은 나라들이 오늘 증시가 좋았다. 그래서 저희는 좀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세진 PB가 보기에는 그렇다면 지금의 증시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시장의 부담 요인들, 뭐 중국의 경기 위축 문제, 또 이 유가 문제 등 주로 악재가 어느 정도 희석이 돼가는 과정 중에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불안한 요인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입니까? 분명히 조금씩은 희석이 돼가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 변동성이라는 재료 자체를 사실은 아직 활용하고 싶어하는 주체들이 너무나도 시장에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재료들을 보고서는 우리가 시원한 반등을 좀 막연하게 좀 얘기하기도 어려운 부분들이 언제든지 유가에 대한 하락 배팅 그리고 이머징 시장에 대한 또 반전의 추세 이런 부분들은 금방 또 손바닥 뒤집듯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를 하고 사실은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마게돈의 시대네요. 네. 혼란의 시대네요. 혼란의 시대. 예,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증시에서의 외국인들 수급 의미를 좀 짚어보면서 현재 증시 주변의 이슈들을 좀 일단 좀 개략적으로 좀 점검을 좀 해봤고요. 문제는 앞에서도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내일 증시가 마감이 되게 되면 5일 연속, 그러니까 뭐 거래일수로 따진다면 3거래일을 쉬게 되는 거죠. 그 어느 때보다도 길게 쉬는데 앞에서 김문석 파트너는 쉬는 게 아깝다. 결국은 이제 증시가 좋아지지 않게 될 이렇게 기대하는 것 같은데 연휴 기간 중에 또 어떤 일이 우리가 좀 있는지도 좀 미리 좀 알아야 되겠고요. 또 이런 이슈들이 글로벌 다른 나라 증시들을 어떤 영향을 주고 또 목요일날 다음 주에 우리가 재개장했을 때 또 어떤 영향을 줄지 이제부터 상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기간 중에 먼저 이슈들이 어떤 게 있는지 좀부터 좀 점검해봐야 되겠죠. 어떤 일들이 좀 있을까요? 뭐 일단 좋은 얘기도 있고 나쁜 얘기도 있을 텐데 그렇죠. 이제 뭐 국내적인 뉴스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해외 증시적인 뉴스 이제 해외하고 이제 두 개 큰 나눠 보면은 국내는 아무래도 김정은 북한의 얘기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만약에 실현이 된다면은 글쎄요. 국내 증시에는 호재보다는 악재일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또 이제 해외 증시 움직임이 있는데 해외 증시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한다면은 우리 증시는 득이 되겠지만은 하락한다면 역시 어려울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해외 증시의 요인을 일단은 유가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그동안에 주가들의 움직임을 보면은 어닝 시즌도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이진 않을 거고요. 그다음에 1분기보다는 2분기 실적이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4분기보다는 1분기 실적이 상대적으로 부진하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은 기업들의 실적 요건으로 주가가 반등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동안에 하락에 많이 해서 시장에 압박을 주었던 유가의 변동성의 문제인데 저는 유가는 뭐 감산 얘기가 나와서 주가가 변동성이 나오긴 하지만은 쉽게 오르지는 못할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외 증시는 유가가 급등하지 않는다면은 해외 증시가 반등하기 어렵다는 건데 저는 유가가 급등하는 데 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 이제 미국의 원유 재고 현황입니다. 원유 재고 현황인데 예전에도 원유 재고가 증가하는 국면에서는 유가가 반등하기 좀 어려웠었거든요. 그리고 사우디가 감산을 합의할 때도 이전에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은 감산을 하게 되더라도 누가 이익을 보냐? 러시아와 미국이 이익을 보기 때문에 감산을 안 하겠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미국의 원유 재고 현황을 보면은 지금 원유 재고 현황이 사상 최고치로 올라가 있습니다. 저 얘기는 뭐냐면은 수요가 줄어든 것도 있겠지만은 그만큼 아직도 생산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건데 만약에 유가를 상승시킨다 그러면 미국의 원유 수출까지 지금 실행이 되고 있는 것만큼 아마 미국이 최대 수혜국이 될 텐데 그거를 사우디나 이쪽에서 보고 있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사우디는 치킨 게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물러서면 치킨 게임에서 실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유가의 변동성, 감산 가능성 때문에 유가가 변동하면서 주가도 덩달아 움직이지만은 저는 쉽게 유가 감산 합의가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아마 연휴 기간 중에는 유가가 큰 변동이 없다면은 해외 증시도 박스권을 볼 확률이 높다. 이런 전략으로 대응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치킨 먹으면서 맥주 마시고 좀 이렇게 좀 잘 풀지. 왜 싸우실까요? 그쪽에서는 맥주가 잘 안 먹는 모양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유가가 불안하기 때문에 연휴 기간 중에 글로벌 증시가 좀 불안 요인이 남아있다라고 보시죠. 그러니까 만약에 유가가 반등을 한다면은 해외 지수가 반등을 해줄 텐데 유가가 반등하는데 저는 한계가 있다라고 좀 보거든요. 만약에 감산 합의가 된다면은 사우디가 가장 싫어하는 미국이 돈을 벌게 되는데 아마 감산하기 합의하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가의 저평가 때문에 유가가 등락거리면서 해외 증시가 변동을 보이지만은
정말로 감산합의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유가가 반등하기 어려운데 저는 감산합의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세진 PB가 지금 글로벌 경제 지표 이슈. 네. 그러니까 이 연휴 기간 중에 중요한 게 별로 없죠. 예, 뭐 아주 굵직하게, 그러니까 얘는 여느 때는 사실은 중요한 이슈가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가 좀 예의주시하고 만약에 3일을 쉰다, 뭐 한 4일을 쉰다고 그러면 3일 동안 멀쩡하게 잘 오르다가 마지막 날 해외 시장 흔들리면서 이제 그게 제일 우리는, 화나더라고요. 제일 억울하죠. 사실 먹은 건 하나도 없는데 마지막에 이제 같이 토해하는 게 이제 제일 억울합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 경제 지표들 이제 고용 지표부터 시작해서 내일 밤에 이제 고용 지표 나오죠. 발표가 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뭐 아주 공식적인 이벤트는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시장에 의외로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부분이 10월 10일에 우리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옐런 의장의 의회 반론이 있거든요. 하원 의원의 연설이군요. 의회 발언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미국의 통화 정책 관련된 스탠스에 대한 부분들을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과 또 온도 차이가 나게 크게 바뀌지 않은 상태로 연설 내용이 좀 주를 이룬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일시적인 우려들이 또 일제히 또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10일 정도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우리 기업 중에서는 또 이제 셀트리온 램시마의 미국 FDA 승인이 저희 연휴 미팅이 동안에 있을 예정이죠.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또 끝난 다음에 바로 또 결과로서 아주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만한 이슈로 저희가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문석 파트너도 연휴 기간 중에 네. 있을 주요 이벤트 중에서 증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설 연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뭐가 있을까요? 네, 저도 일단 뭐 앞서 뭐 북한 얘기도 나오고 다 나왔습니다만은 역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는 뭐 유가 관련된 부분, 특히 옐런 연설 관련된 부분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봅니다. 제가 2월 1일 날 스탠리 피셔가 연설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금리를 왠지 인상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뉘앙스를 한번 줬던 바가 있고요. 오늘 새벽이었죠. 오늘 새벽에는 이제 윌리엄 더들리 FMC 위원이 또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물가 상승률이 이 정도면은 금리 기존의 통화 정책을 좀 수정할 수도 있다. 라는 발언을 했고요. 아마 옐런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비슷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앞서 이제 우리 박영호 대표 얘기하셨던 것처럼 사실 국제 유가는 지금 추세적으로 올라가기는 좀 힘듭니다. 근데 하지만 제가 좀 그래도 생각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30달러가 깨졌으니까. 네, 한 30달러에서 한 40달러까지는 꼭 감산을 안 하더라도 저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주가가 항상 그렇거든요. 주가가 뭔가 심하게 한번 빠지면은 그쪽 방향으로 좀 가는 경우가 많고 또 유가 자체도 뭐 또 바닥에서 또 위로 한번 강하게 올라오면 뭔가 또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또 힘이 생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오늘 새벽에 국제 유가가 한 8% 급등을 했다. 이러면 다시 좀 눌리더라도 한번 또 튀어나갈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고 이런 관점이라면 오히려 글로벌 증시가 다시 한번 연휴 기간 동안에 달러 가치가 밀리고 유가 반등 나오고 하면서 우리가 이때 개장을 했어야 되는 건데 좀 아쉽지만 저는 뭐 증시에는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땅을 칠 정도로 한탄스러우시군요. 네, 아주 저는 뭐 강력한 발언을 하시네요. 네, 저도 좀 놀고 싶습니다만은 일단 왠지 단기장은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연휴 기간 중에 있을 수 있는 주요한 이슈들을 먼저 좀 점검을 해봤고요. 그렇다면 이제 연휴 기간에 있을 수 있는 또 글로벌 증시 쪽에 뭐 주요 이슈 점검을 해봤는 것 가운데 한국 증시가 과연 연휴 끝나고 난 다음에 설 연휴 끝나고 나서 뭐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야 당연히 뭐 주식 가지고 가야 되는 거고 오히려 뭐 돈 있으면 더 사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불안 요인이 남아 있다면 연휴 전일에도 주식을 좀 덜어내는 게 분명히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좀 짚어볼 텐데요. 저희가 사전에 저희 출연진 이시황에 참여하는 패널들과 더불어서 와운의 전문가들한테 도움을 얻어가지고 설문조사를 좀 미리 좀 해봤습니다. 첫 번째 항목은 설 연휴 이후 증시가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에 대한 예상들을 좀 앙케이트를 해봤는데요. 그 내용을 먼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 연휴 이후 증시 향방 첫 번째로 저희가 항목은 완만한 반등 정도를 예상하는 내용이 좀 많았죠. 37% 정도의 전문가들이 답변을 했고요. 명성 파트너 그리고 김동엽 부장, 한옥석 파트너 등이 답변을 줬습니다. 그리고 좀 빠른 회복 속에, 그러니까 빠른 반등 속에 2,000포인트까지도 회복될 수 있다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또 약 37% 정도, 김문석 파트너 그리고 이서구 부장, 이호근 파트너 등이 답변을 줬고요. 마지막으로 박스권 장세, 그러니까 여전히 1900 이하권에서 1900포인트 초반 정도권의 박스권 장세가 앞으로 또 당분간은 유지될 것이다라고 예상한 전문가들이 한 26% 정도, 박세진 PB, 박용호
파트너 등 이런 분들이 이제 답변을 줬고요. 그렇게 본다면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면 반등의 무게를 주고 있는 전문가들이 비율로 보면 좀 더 많습니다. 자, 투자 전략. 그러니까 내일 어떻게 좀 대응할 것이냐에 대한 투자 전략도 이제 좀 알아봤는데요. 설 연휴 직전 과연 주식은 뭐 덜 구할지 아니면 더 사고 갈지 이 문제도 좀 물어봤습니다. 보유 정도의 의견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유 정도만 하고 뭐 추가적으로 매수나 매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전문가들이 많았는데 53%가 답변을 주고 있고요. 박영호 파트너 그리고 명성호 파트너, 백진수 파트너 등이 답변을 줬습니다. 주식 비중을 오히려 늘려도 좋다. 그러니까 주식을 더 사도 좋다. 그러니까 연휴 이후에 증시가 상당히 좋을 것으로 기대하는 전문가들이죠. 김문석 파트너 그리고 이서구 부장, 이호근 파트너 등 42%의 전문가들이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금 비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예상한 전문가는 5%, 박세진 PB 한 명만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특이한 거는 뭐 김동엽 부장이 대표적으로 좀 약간 신중론자였었죠 그동안요. 보유 정도의 관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답변해 준 게 좀 이채롭습니다. 자, 뭐 전체적인 전문가들의 어떤 그 설문조사 내용은 좀 확인하셨죠. 저희가 이렇게 뭐 설문조사라는 건 역시 뭐 다양한 의견을 보여드리기 위함이고 다수의 의견이 어느 쪽으로 쏠려 있는지도 확인시켜드리기 위함이니까 투자 전략 세우시는데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먼저 여기 나온 스튜디오에 있는 그 패널들한테 이 문제를 물어봐야 되겠죠. 설 연휴 이후의 증시의 그 향방. 이 부분을 먼저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 연휴 이후 증시 좀 회복을 좀 보일까요? 아니면 뭐 여전히 좀 부담스러울까요? 그러니까 설 연휴 이후 증시를 얘기하시는 거니까 목요일 날. 목요일 이후겠죠? 계속 목요일 그렇죠? 이후죠. 저는 지금 설 중에 해외 증시를 또 이제 물어보신 줄 알고. 예. 아무거나 얘기하십시오. 예. 제가 보기에는 아마 미국 증시나 해외 증시는 그렇게 이제 급등세를 보이지 못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아까 유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 이제 이번 주에 발표되는 이제 고용 지표들이 있거든요. 오늘 발표되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전보다도 4주 연속 증가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동부 폭설 문제 때문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 좀 더 늘을 확률이 좀 높습니다. 거기에다가 금요일 날 발표되는 비농업 부분 고용 지표가 사실 이번에 그 민간 고용 지표가 상대적으로 추정 그 컨센서스보다는 좀 높았지만은 전월보다 줄은 거는 사실이거든요. 이 영향으로 내일 발표되는 비농업 부분 고용 지표도 좀 약세를 보일 확률이 좀 높다라는 것. 그러면 오늘 발표되는 그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동부 폭설 문제 때문에 증가하고 금요일 발표되는 그 비농업 부분 고용 지표가 좀 상대적으로 안 좋다면은 다음 주에 유가라는 변수만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면 해외 증시도 크게 움직이지 않을 거다라고 보거든요. 그 이후에 증시가 끝난 다음에는 아마 제가 생각하는 건 외국인의 수급을 봐줘야 되는데 다행히 외국인의 수급이 최근에 매도에서 지금 청산하고 있는 문제 그리고 아까 그 홀짝 박사님이 얘기하셨다시피 일단 스위칭 포지션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좀 긍정적인 측면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휴 기간 중에 해외 증시는 좀 이렇게 관망세가 있겠지만은 연휴가 끝난 이후에는 혹시 반등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전략도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김문석 파트너도 연휴 이후의 증시의 방향. 근데 김문석 파트너는 지금 이제 그 설문조사 항목에는 연휴 끝나고 나서 좀 빠르게 2,000포인트도 회복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요.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뭐 연휴 끝나자마자 저는 바로 강세장이 좀 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저는 연휴 기간 동안에 달러가 추가 하락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만약에 달러가 더 추가 하락을 했다면 아마 연휴 끝나자마자 선물 쪽에서 매수가 좀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요. 당연히 선물 비싸지면 비싼 선물 팔고 싼 현물 사다 보면 프로그램 매수도 좀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고 또 샀는 선물을 팔고 현물로 스위칭하는 과정 속에서 수급이 좀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단 외국인 수급이 내내 팔았습니다만은 일단 연휴 후에 좀 들어올 가능성에 지금 포커스를 두고 있고 당연히 달러 꺾이면 유가가 올라갈 거기 때문에 오늘 유가 반등 나오면서 올라갔던 기업들 보면 뭐 정유나 화학, 건설, 조선 이 사실 이들 기업들 보면 굉장히 업황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워낙 낙폭과대한 상태에다가 오늘 외국인 기관 쌍끌이로 산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그 무거운 기업이 오늘 10% 가까이 급등을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시장 분위기 자체도 일단 달러가 연휴 기간 전에 꺾이면은 유가 좀 올라왔을 거고 그러면 이제 흔히 말하는 정유화학 건설을 포함한 이러한 그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 쪽으로 다시 한번 매수가 붙을 건데요. 이러면 시장 분위기도 낙폭과대주 반동도 좀 나오는 거고 또 거기다 또 우리가 지금 춘절도 있고 MWC가 또 2월달 말에 지금 대기돼 있기 때문에 네. 약간 중국 소비주들도 움직일 수가 있고 IT도 약간 움직일 수 있는 일정이 있다 보니까 저는 일단 2월달은 좀 물론 아직 추세적인 상승은 아니지만 2,000포인트 회복은 좀 바로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반면 박세진 PB는 이제 아까 뭐 박영호 파트너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그 박스권 장세, 그러니까 연휴 이후에도 회복이 좀 더딜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죠.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만 그냥 저는 지금 사실 뭐 시장을 부정적으로 봐서 현금을 보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기보다는 전략을 좀 이따 여쭤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스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 근거를 얘기를 해주셔야죠. 아니 왜냐하면 몸이 안 좋더니 답변이 좀 엉뚱한데 나와네. 저희가 계속해서 겪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시장이 박스권을 벗어나기가 어려운 구조적인 부분은 일단은 뭐 정책적인 부분들이 아직 확실하게 날이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 세계 시장의 방향성을 지금 끌고 가고 있는 미국의 통화 정책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결국에 이게 순환 논리의 오류의 딜레마를 지금 겪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 달러 약세가 또 나오니까 원자재 가격이 반대급부로 또 상승을 하게 되죠. 뭐 물론 유가 같은 경우에는 수급 이슈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원자재 하나인 이제 금 가격 같은 경우가 올라가고 있는 것들 가능하실 겁니다.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은 당연히 물가에 대한 부분들을 또 자극을 하게 되고요. 그 물가가 어느 정도 상승에 대한 압력을 또 행사를 하다 보면 금리 인상에 대한 논리의 토대가 또 마련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은 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을 갖게 되고 또 달러는 강세. 이게 사실 계속해서 지금 시장에서 무한반복이 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국면이 또 달러 약세와 원자재 일시적인 강세를 야기할 수 있을 만한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뿐이지 이 고리를 끊으려면은 누군가 입을 열어줘야 되는데 그걸 열 수 있는 주체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미국이 FOMC나 그 공식적인 의사를 통해서 올해 금리 인상 전략에 대한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피력을 하든지 아니면 이제 미국하고 거의 이제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을 어깨를 견줄 만큼의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 중국이 적극적인 양적 완화 정책을 아주 본격적으로 시장에 풀어놓던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되는데 문제는 저희가 쉬는 동안에도 중국도 같이 쉬죠. 더 오래 쉽니다. 일주일 내내 쉬어버리고 미국의 FOMC는 3월에 있죠. 그리고 자네 옐런의 발언 자체도 우리 연휴 끝나는 날 몰려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강세를 유발할 만한 혹은 추가적으로 이제 양적 하나의 긴축에 대한 부분들을 안심해도 되겠구나라는 시그널이 시장에 던져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시장을 부정적으로 봐서 현금 보유를 말씀드렸다기보다는 이 변동성을 감내하고 기다렸을 때 나올 만한 충분한 보상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저는 오른다고 하더라도 현금 보유하고 있다가 오른 거 확인하고 다시 그냥 같이 따라 사는 게 그게 당연히 합리적인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뭐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소 좀 엇갈리고 있는데요. 김문석 파트너는 설 연휴 이후 증시를 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물론 뭐 높이의 제한, 2,000포인트 정도 내외권 정도라고 하지만 빠른 반등을 기대한다. 하지만 박용호 파트너 그리고 박세진 PB는 아직은 뭐 설 연휴 끝나고 난 다음에도 그러니까 설 연휴 기간 중 자체도 불안하고 끝나고 난 이후에도 증시를 빠르게 상승 견인할 만한 요인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전략적인 문제, 뭐 아까 박세진 PB는 뭐 현금 비중 확보까지 얘기하면서 말씀을 해줬는데 뭐 현금 비중 확보라는 것 자체도 뭐 이게 뭐 적극적인 다 팔 필요성을 느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대응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현금은 최소한 가지고 넘어가자라는 거고요. 근데 이 부분도 사실 많이 다른 게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의 또 최근에 이제 발빠르게 산업재 쪽에 낙폭과 대주를 취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내일 충분히 이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오겠지만 또 이제 개별 종목들 붙들고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에서는 내일 시장이 또 현금 비중을 확대하는데 굉장히 괴로운 시장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는 사실 분명히 좀 현금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박용호 파트너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현금까지 만들겠냐, 보유 유지 가지고 그렇죠. 가져가자 이겁니까? 그러니까는 명절이 설날이 지나고 난 이후에는 부정적인 측면보다도 저 긍정적인 측면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은 내일 금요일인데 내일 추가적으로 베팅을 할 거냐 아니면 매도를 할 거냐 이런 전략을 저한테 물으신다면은 구태여 팔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박스권 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만약에 하나의 변수,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변수를 볼 수 있는 게 두 가지인데 북한이 미사일을 쐈을 때와 그다음에 유가가 반등했을 때 이제 두 가지 변수인데 유가가 반등하기에는 감산합의가 나오기 전에는 반등하기 좀 어렵다는 건데 감산합의가 이루어지기 좀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긍정보다는 약간 이제 관망세가 높고요. 그다음에 북한은 뭐 하든 안 하든 본전이거든. 안 하면은 우리한테 본전이고 하면 악재니까 구태 여기에서 베팅을 해가지고서 비중을 늘릴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다만 어떠한 악재가 나와서 하락할 요인도 크지가 않으니까 북한만 없다면은 크지가 않으니까 기존에 있는 비중을 그대로 들고 가는 게 효율적이지 구태에 여기서 늘리거나 줄이지 말자라는 것. 또 하나는 뭐냐면 나중에 설이 끝나고 나서 확인하고 매매하는 전략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문석 파트너는 주식 비중을 오히려 확대해야 된다. 네. 이게 뭐 마치 서로 짠 것처럼 현금 비중 확보, 그다음에 보유, 주식 매수 확대 이렇게 됐네요. 저희가 사전에 조율한 건 없습니다. 예, 김문석 파트너의 투자 전략 의견도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일단은 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일단 당장은 이제 달러 가치 하락에 베팅을 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외국인들 입장은 좀 쉽게 생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원화 대비 달러 가치가 좀 떨어지는 모습이 나온다면 주식시장이 떨어져도 외국인은 본전이고요. 주식시장이 가만히 있으면 이익 나는 거고 주식시장 올라가면은 크게 이익 나는 거거든요. 일단 오늘 새벽에 어쨌든 간에 달러 가치가 좀 의미 있게 급락을 했다라는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지금 상태에서 미국이 금리를 가파르게 어차피 올리지는 못할 거고 어차피 올리지 못한다면 좀 연기되거나 뭐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인데 자, 이런 분위기가 감지되면 달러 가치가 최근에 올라왔던 게 일정 부분 저는 반납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렇게 된다면 일단 외국인들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고 또 유가 반등 나오면 관련주들 좀 튈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특히 좀 의미 있게 올랐던 기업들 뭐 정유화학, 뭐 해외 쪽 건설업체들 이런 업체들 중심으로 해서 유가 상승에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에 단기 배팅하는 것이 저는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먼저 시황 부분의 토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연휴가 워낙 뭐 길게 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주식을 좀 가져가야 되는지 아니면 좀 덜어내고 해야 되는지 고민이 많으셨죠. 어떻게 좀 해결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오늘 얘기 나온 내용들을 좀 잘 참고해서 내일 현명한 대응 전략 구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장의 업종과 종목 동향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장이 재밌는 거는 글쎄요, 좀 주가가 오른다 싶어가지고 쫓아가면은 여지없이 그게 오르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주가가 꺾이는 현상이 생겨가지고 이 참 매매하기가 연속성을 갖고 주식을 보유하고 매매하기가 쉽지가 않은 게 지금의 시장인 것 같습니다. 순환매 장세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이런 순환매 장세 속에서 오늘은 소재 쪽, 그다음에 산업재, 낙폭과대 대형주군 쪽의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좋았습니다. 현재 시장에서의 그 투자 전략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빠른 순환매가 돌아가는 이유도 좀 있겠죠. 박세진 PB가 보기에는 이런 빠른 순환매 장세의 원인은 어디 있다고 봐야 될까요? 앞서서 이제 작용 반작용과 같은 의미에서 쏠림 현상이 지금 그동안 극대화돼 있었던 부분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뭐 미국 시장을 생각해 봤을 때도 나스닥의 그 중심을 이끌고 있었던 그 애플 같은 경우가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또 내주면서 뭔가 이제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이게 되면 일시적으로 시장은 대장을 못 찾게 되는 과정들이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한쪽으로만 몰려 있었던 시선들이 주변을 분산해서 또 돌아보게 됐을 때는 그때야 이제 비로소 또 싼 그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눈에 보이기 마련이고요. 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사실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느 정도 돌아가는 과정들 거기서 새로운 논리들이 자꾸 이제 시장에다 던져지기 시작했다라는 데서 최근에 있는 그 순환매의 논리가 좀 가속화되고 있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글쎄요, 오늘 시장을 보면서 저는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요즘 영화 중에, 그러니까 영화 중에 빅숏이라는 영화가 있죠. 미국의 저는 이전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사태 때에 오히려 역으로 돈을 크게 번 사람들의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 오늘 시장 보면서 저는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빅숏 커버링. 그러니까 큰 숏 커버링. 그러니까 이제 공매도나 또 내지는 선물 매도 포지션의 청산. 이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나 싶었는데 외국인들의 오늘 주식 매수도 좀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 낙폭과대주들이 움직이는 영향에 이 공매도 청산 움직임이 좀 활발했던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사실 그 최근에 공매도 때문에 몸살을 앓았던 게 호텔신라거든요. 그런 종목이 있었죠. 네, 호텔신라가 오늘 반등을 해주면서 쇼커버링 매수가 들어온 걸 보면은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선물 그 매수하고 미결제 확정하고 변화를 얘기해 주셨는데 아마 그때 쇼커버링을 청산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외국인들 포지션들도 자 이제는 당분간은 쉬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유가가 오른다면은 전 세계 증시가 오르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매도 포지션이 손실을 볼 확률이 높다라는 것 그런 포지션을 청산하는 것 같고요. 오늘 보면 이제 그 금속 섹터 부분이 올랐는데 우리나라만 오른 게 아니라 중국 그 상해종합주가에서도 금속하고 은행하고 부동산이 좀 올랐거든요. 근데 금속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철광석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가격들이 반등하기 시작한 지 한 달 전부터 반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금속 섹터가 반등을 해주고 있는 것 때문에 오늘 그 포스코나 그다음에 그 가스 가격이 반등하고 있는 것 때문에 대우인터라든지 이러한 소재 섹터가 반등을 해주지 않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섹터들은 일반 조정 이후에도 국제 원자재 가격이나 그다음에 제품 가격들이 상승 요인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줘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시간을 통해 가지고 이전부터 포스코 등 주요
주요 철강업체와 또 고려아연 같은 종목군들 이런 소재 산업 쪽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전문가가 있었죠. 이들 종목군들의 주가 향방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인공은 이제 이서구 부장인데요. 이서구 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전에 이제 지난번부터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뭐 한 2주 전인가요? 2주 전부터 이 철강업종과 소재업종 최근에 네. 원자재 가격의 반등 때문에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설 연휴 끝나고 난 이후에도 이들 종목들의 주가가 좀 아직은 좀 박스권 아닙니까? 그렇죠? 이 박스권을 좀 탈피할 수 있을까요? 예, 저는 연속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먼저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요인인 이 원자재 가격과 관련된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 철강 가격이나 소재 뭐 이쪽과 관련이 깊죠. 그런데 중국 정부에서 구조조정 발표 이후에 관련 원자재, 즉 철강 가격이라든가 구리, 주석 등 비철금속의 가격이 바닥 탈출을 분명히 한 상태가 되었거든요. 그렇다면 이들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재고 자산 손실, 바로 이 부분이 그동안 큰 악재로 작용을 했었는데 여기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그제 제가 방송에 나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외국인의 자금 동향이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으로 조금씩 움직이는 흐름이 이 원자재 쪽에서부터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러한 점에서 놓고 보면은 이러한 소재 산업 그리고 철강, 뭐 정유화학 이런 소재 산업 같은 경우에는 연속성을 가지면서 설 연휴 이후에도 기대할 만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서구 부장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분석과 전망 좀 자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 이서구 부장과 전화 연결해서 이 철강업종과 소재 섹터 쪽 종목군들의 주가 향후 전망을 들어봤는데요. 앞으로도 연휴 기간 이후에도 주가 강세가 예상된다라고 이렇게 의견을 내줬네요. 이제 연휴 후에 지금 뭐 현재 시장의 국면에서의 유망 포트폴리오, 이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는지 제가 늘 말씀드리죠. 뭐 시장에 대한 그 전략 대응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이 트레이더와 이 투자자의 아이디어다 이 얘기인데 김문석 파트너의 아이디어를 좀 네. 훔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참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게 어려운 시장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일단 오늘 강세를 보였던 종목을 구성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오늘 약세를 보였던 거는 그럼 또 이게 바뀌는 겁니까? 네, 아무래도 조금 오늘 강세 보였던 게 간다면 계속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휴에 만약 시장이 간다면 조건은 딱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 달러 가치가 지금보다 더 꺾여야 되고요. 아마 유가 그런 반등이 나와 있을 건데 자, 그럼 누가 갈까? 유가 상승 수혜주라든가 또 달러 대체 자산 성격을 띠고 있는 것들이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오늘도 보면은 오늘 시장 한 1% 오르는데 뭐 시장 대비 아주 크게 올랐던 기업들이 대부분 보면 뭐 정유라든가 화학 또는 해외 건설 또는 뭐 조선 태양광 그리고 이제 철강이라든가 금융주까지 같이 올랐는데 이게 다 어떤 성격을 띠고 있냐면은 유가 관련된 기업이거나 이 철강 원자재 같은 이 달러 대체 자산 성격을 띠고 있는 원자재 관련 기기도 하고요. 또 금융주가 올랐다는 얘기는 최근에 유가가 계속 떨어지니까 어떤 그 신흥국의 금융위기 터지는 것이 아닌가 해서 이 금융주 눌러는 것도 있는데 이 금융주도까지 같이 올라오는 걸 봤을 때는 시장은 달러 약세에 좀 배팅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맥락이라면 차라리 뭐 정유화학 해외 건설 쪽 이쪽이 좀 중심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산업재 종목군들의 강세 가능성과 더불어서 이들 종목군들의 포트폴리오 편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줬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또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좀 분석해보고 또 전망해봤는데요. 마켓 이슈 투데이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전 이제 뭐 내일 하루 남았는데 뭐 앞에서 뭐 개략적인 전략은 나왔죠. 하지만 또 세밀한 전문가들의 또 투자 전략을 좀 들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부터 투자 전략 투데이 내일의 전략을 이제 세워야 되겠는데 그 전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야간 선물 지수 동향 보겠습니다. 현재 야간 선물 지수는 좀 약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0.47% 정도 정규장 대비해서 하락하고 있고요. 수급 주체별 매매 동향 보면 오늘 야간 선물 쪽에서의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많습니다. 한 2천 계약 정도의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고 아무래도 뭐 설 연휴 이후를 좀 설 연휴 기간에 해서 해치 포지션이 다시 좀 들어오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 가운데 개인이 약 1,000계약 정도 매수 우위, 기관이 약 900계약 정도 내외 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두 명의 전문가의 내일 시장 투자 의견부터 보겠습니다. 박용훈 파트너는 좀 신중하네요. 양시장 모두 보유의 의견을 주고 있고요. 김문석 파트너는 반면 양시장 모두 매수 의견 제시하고 있습니다. 박용훈 파트너부터 전략 세워주시죠. 네. 예전에 제가 이번에 연휴 3일간을 하면서 생각이 나는 게 그 금융위기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도 추석 때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가 생각이 나서
확인하고 매매하는 게 결코 나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이쪽에서 비중을 확대하거나 비중을 축소하는 것보다는 지금 시장을 위협할 요인이 크지 않다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확인 매매를 하기 위해서 일단은 보유 전략만 하고 가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어떠한 업종이나 이런 걸 본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업재 섹터하고 2차 전지 섹터가 그리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많이 하락했던 종목들 반등이 가능하다는 전략에서 포함을 시켜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전략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김문석 파트너도 내일 시장 전략 구성해 주시죠. 네, 저는 뭐 지금 시장을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주가를 결정짓는 변수가 이 실적과 수급, 밸류 이 세 가지인데 지금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실적 측면에서는 대표 기업들 대부분 실적이 지금 성장 정체에 지금 빠져 있는 상태고요. 수급은 뭐 외국인 기관 개인들 뭐 전혀 지금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환경입니다. 다만 이제 그나마 장점이 있다면 이 밸류가 대부분 저 PBR, 저 포주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크게 빠지진 않을 거라는 관점인데, 자, 이러한 관점에서 과연 펀드 매니저들이 단기적으로 만약에 시장이 좀 좋아지는 흐름, 즉 좋아지려면 반드시 달러가 꺾이고 유가가 반등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온다면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돈이 많으면 들고 있는 것도 들고 있고 이것도 좀 쏘겠지만 지금처럼 돈이 없는 상태에서는 아마도 조금 대표 기업을 팔아가지고 좀 가는 쪽을 배팅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라면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거 팔아가지고 아마 요즘 잘 가는 정유나 화학, 해외 건설 쪽 이쪽 배팅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가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쪽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특히 정유나 화학 쪽 또 해외 건설 비중 높은 업체들 이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세진 PB에게는 늘 이 중국을 안 물어볼 수가 없는데요. 중국이 조금 이제 분위기가 좀 호전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중국도 우리하고 같이 쉬고 더 오래 쉬지 않습니까? 네네. 내일 마지막 거래일인데 중국 쪽도 이제 좀 어떤 바닥 다지기 국면은 이제 저점 좀 통과하고 있다고 우리가 이렇게 증시를 좀 봐도 되나요? 또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사실 중국 내부 그 주요 주체들도 가장 신경 쓰는 부분들이 지금 위안화와 유가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여지가 생겼다라는 부분은 물론 이제 저희가 바닥을 통과하고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본격적으로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미국의 통화 정책을 FOMC 없이 기대감만으로 논할 수 없는 것처럼 중국의 어느 정도 그 지금의 현재가 우려가 거쳐지는 상황 자체를 기대감만 가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정책이 나오는 거를 확인을 해야 정말 바닥은 거기서 좀 저희가 확실하게 좀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대로 춘절 이후 그 중국의 이제 정책에 발표에 대한 기대감을 또 시장에서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도 시장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